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평가받던 선진국이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나라가 따라가고 싶어 했던 경제 모델이 이제는 그 나라 조여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선진국이 붕괴의 경계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입니다. 전 세계 금융체계가 흔들렸습니다. 주택 거래 시장에서 출발한 문제가 금융기관들을 무너뜨렸고 수백만 명이 자기 집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유럽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달랐습니다. 캐나다라는 이 나라는 마치 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처럼 위기를 거의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보유한 금융 규제가 더 엄격했고 은행들이 위험한 투자 상품에 덜 의존했으니까요. 당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준비로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북미 자원이었습니다. 석유와 광물, 목재를 구매했고 캐나다는 이를 공급하면서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0년이 되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캐나다 은행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금융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가 시작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거의 모든 선진국이 금리를 극도로 내렸습니다. 캐나다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캐나다의 주택 시장은 사실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저금리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입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주거 공간이 필요해서 집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봤습니다. 첫 번째 집을 구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파괴적인 신호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목청을 높여서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버블이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이미 수익을 거두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집값이 매년 올라간다는 것은 마치 매직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팔지 않아도 종이상에 기록된 자산 가치만 증가합니다. 부자가 된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정부는 이를 멈춰야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기준을 강화하거나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에 세금을 물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정치입니다. 캐나다 주민 대다수가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산 가치 하락을 정부가 초래한다면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유권자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자신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보다 유권자를 화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지난 20년간을 보세요. 캐나다 주택 가격은 약 30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고작 103센트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이 소득의 거의 3배 속도로 뛰어올랐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일 리 없습니다. 젊은 세대 캐나다인들은 이제 집을 사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토론토의 일반적인 중산층 주택 한 채는 약 102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4억 5천만 원입니다. 밴쿠버는 더욱 심합니다. 평균 주택 가격이 중위 소득의 약 15.5배입니다. 이것은 홍콩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수준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평생을 일해서도 이 가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에게 돈을 빌립니다. 아니면 평생을 월세로 살아갑니다. 캐나다에는 어두운 농담이 있습니다. 은행 오브 맘앤데드라고 부르는 거죠. 부모가 은행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흔한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태어난 가정의 부의 정도가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거의 상관없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 문제가 주택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경제 전체가 부동산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만 사도 돈이 불어나니까요. 벤처 캐피탈, 새로운 기술 기업,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집을 사서 세를 주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총 생산 대비 주택 대출 규모가 약 103센트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 주택 대출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캐나다 가정은 연간 소득의 약 185%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1년 버는 돈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채무를 진 셈입니다. 만약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위험해집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0.24%에서 5.1%로 올렸습니다. 변동금리 모기지를 받은 가족들의 월 납입금이 2배로 뛰었습니다. 월 $2,000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4,000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많은 가정이 파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캐나다는 미국과 엄청나게 비슷합니다. 언어도 같고 문화도 거의 흡사합니다. 법 체계도 유사하고 교육 수준도 거의 동등합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적인 캐나다 노동자는 미국 노동자보다 약 31% 덜 생산적입니다. 같은 시간 일해도 30% 이상 덜 만들어냅니다. 캐나다인들이 더 게으르거나 능력이 모자란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근무 시간을 비교해봐도 캐나다인들이 미국인보다 약 6.2% 정도만 덜 일합니다. 그런데도 생산성 차이는 31%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답은 투자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도구를 제공합니다. 최신 로봇, 빠른 컴퓨터,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캐나다는 이런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을 들여도 더 적게 생산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경제 성장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캐나다는 토지가 충분합니다. 지구상에서 2번째로 큰 나라니까요. 노동도 나쁘지 않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자본 투자는 형편없습니다. 공장을 예로 들면 미국의 공장에는 최신 자동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장에는 낡은 기계와 수작업이 많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최신 소프트웨어, 고성능 장비를 사용합니다. 캐나다는 구식 시스템을 계속 유지합니다. 업그레이드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모두 부동산으로 흘러갔습니다. 투자자들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만 사도 돈이 벌리니까요. 스타트업도 자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대출 조건도 까다롭고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에는 벤처 캐피탈이 즐비한데 캐나다는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의 벤처 캐피탈 시장 규모는 미국의 11분의 1 수준입니다. 인구 비율을 고려해도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할 길이 없습니다. 혁신이 사라졌습니다. 캐나다가 마지막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 기업을 배출한 것은 20년 전 블랙베리입니다. 최근에는 쇼피파이 정도가 있지만 이 회사도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산업 구조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1980년대에 천연 자원이 국내 총생산의 약 26%를 차지했습니다. 현재는 약 12% 미만입니다. 제조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농업도 계속 쇠락 중입니다. 1980년대 캐나다는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을 만드는 생산국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들이 중국과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남은 건 조립시설 몇 개뿐입니다. 석유 산업도 위기입니다. 석유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구적 기후변화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캐나다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합니다. 그렇다면 성장한 분야는 뭘까요? 부동산과 금융입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성장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국민의 약 28에서 30%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이들을 부양할까요? 생산적 산업은 줄어들고 비생산적 분야만 커집니다. 이것이 경제의 장기 건강에 좋을 리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듯 가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돈입니다. 미국에서는 월급이 2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값은 더 싼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토론토에서는 10만 달러를 받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20만 달러를 받습니다. 급여는 2배인데 집값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쌉니다. 누가 캐나다에 남아 있겠습니까? 워터루 대학이라는 캐나다의 최고 공과 대학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 대학의 인재들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갑니다. 캐나다가 교육비를 들여 키운 인재들을 미국이 데려가는 거죠. 의료 분야도 심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캐나다 의료는 공공 시스템이라 급여가 낮으니까요. 미국에선 2~3배를 받습니다. 지난 10년 미국으로 이주한 캐나다인이 약 73%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이 많이 떠나갑니다. 의사 1명을 양성하는데 약 51만 달러가 들입니다. 엔지니어는 약 20만 달러입니다. 이 투자가 모두 날아갑니다. 게다가 이들이 미국에서 버는 돈에 미국 세금을 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민을 늘렸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될까요? 고급 인력은 나가고 저급 인력이 들어옵니다. 캐나다는 2종류의 이민자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유한 이민자들입니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100만에서 200만 달러 범위입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의 부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급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여러 채를 한 번에 사기도 합니다. 밴쿠버의 고급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소유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밴쿠버 웨스트 사이드를 가보면 수천만 달러짜리 저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주인은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그저 구경만 합니다. 평생 저축한 캐나다인들이 꿈도 못 꾸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외국인 주택 구매세를 도입했습니다. 밴쿠버는 20%, 토론토는 15%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이민자 그룹은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임시 노동자와 유학생들입니다. 캐나다는 2단계 이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학생이나 임시 노동자로 입국합니다. 그 다음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줍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유학생 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졸업 후 3년간 취업 비자를 줍니다. 그 기간에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젊고 교육받은 인재를 유치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착취의 온상이 됐습니다. 유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현지 학생의 1.5에서 2배입니다. 1년에 약 2만에서 3만 달입니다. 인도와 필리핀에서 온 학생들에겐 엄청난 돈입니다. 가족이 빚내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들은 실제로 영주권을 파는 비자 업체처럼 운영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없고 비싼 등록금만 받습니다. 임시 노동자들은 더 심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합니다.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노동 조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원해서 참습니다. 고용주들은 이를 악용합니다. 농장, 식당, 호텔에서 일하는 임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캐나다는 원래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6% 이상이면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규칙입니다. 캐나다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이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핑계로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노동시장에 엄청난 경쟁이 생겼습니다.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일자리는 부족해졌습니다. 팀 홀튼스나 맥도날드 같은 곳에 가보세요. 직원 대부분이 유학생이나 임시 노동자입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죠. 캐나다 젊은이들은 이런 일자리를 안 합니다. 임금이 너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임금 노동자들로 넘쳐나는 자기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는 캐나다 청년들은 당연히 미국으로 갑니다. 주택 문제도 악화됐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집을 지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캐나다 인구가 약 3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주로 이민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지어진 집은 약 59만 채입니다. 사람은 5배 이상 늘었는데 집은 1배도 안 늘어났습니다. 공급 부족이 극심합니다. 토론토에서 방 하나를 얻는데 월 $1,550 이상이 듭니다. 한화로 약 220만 원입니다. 방 하나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유학생들은 한 방에 여러 명이 살기도 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때는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더 넓은 집을 원했습니다.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주택 가격이 한 해에 22에서 31% 올랐습니다. 2020년에 $100만 집이 2022년에는 $152만 됐습니다. 불과 2년 만에 52% 올랐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에겐 대박이었습니다. 사려던 사람들에겐 악몽이었습니다. 영원히 못 사게 된 거죠. 지금 높은 금리가 조금 내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높은 가격에 집을 산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파산하는 가정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첫째,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도로, 다리, 공항은 낙후됐습니다. 토론토의 지하철은 1950년대 노선을 아직도 사용합니다. 느리고 자주 고장납니다. 둘째,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기사, 배관공, 용접사 같은 숙련 기술자를 키워야 합니다. 이들의 연봉이 $100만 이상인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셋째,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미국은 온라인으로 하루 만에 끝납니다. 규제를 줄이고 벤처 캐피탈을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건축 허가를 빨리 내줘야 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공실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민 정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질 좋은 이민자를 선별해야 합니다. 여섯째,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무역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일곱째,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투자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공학,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문제는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저출산, 고령화, 주택 문제, 생산성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캐나다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기본은 탄탄하고 자원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당신 나라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